한국의 11월의 어느 날 117년 만에 기록적 폭설에 한국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던 스웨덴 기상학자 학사.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폭설에도 도로와 대중교통이 빠르게 복구되고 일상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에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재난 대응의 교과서. 라며 감탄한 그는 지금 전 세계에 한국의 놀라운 대응 사례를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연 들어보시죠. 그리고 잠깐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한 에리크손입니다. 스웨덴에서 기상학자로 일하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번 한국 여행 중 폭설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제 일정이 엉망이 되겠구나 싶었어요. 서울에서 발이 묶이고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을 겪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그리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한국 땅을 밟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지만 이번만큼 설레는 마음으로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스웨덴에서 기상학자로 일하며 수없이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한국은 참 독특한 매력을 가진 곳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학술대회 참석이라는 명목으로 잡힌 이번 출장은 저에게 개인적인 모험의 기회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학술대회는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저는 서울에 일주일 먼저 도착해 도시를 제대로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여행은 더 특별했어요. 한국의 겨울을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날 인천공항에 발을 디딜 때만 해도 날씨가 꽤 포근하더군요. 겨울이라기보다는 늦가을 같은 느낌이랄까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니 잿빛 하늘 아래에서 화려하게 반짝이는 네온사인과 따뜻한 불빛들이 어우러져 묘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듯한 인상이었어요. 저녁에 도착한 호텔방에 짐을 풀고 나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아, 내가 한국에 다시 왔구나.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른 시간에 호텔 근처를 산책하며 한국의 첫날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광화문 근처였는데 고층 빌딩 사이로 전통적인 한옥의 지붕이 보이는 풍경이 참 매력적이더군요. 사람들이 무척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동시에 도시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나 따뜻한 커피 냄새가 풍기고 가게마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장식들이 가득했어요. 한국은 겨울을 맞이하는 방식마저 참 예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상청에서 서울에 기록적인 폭설이 예보됐다고 하더군요. 무려 50cm 이상의 눈이 내릴 거라는 경고였습니다. 이건 보통 상황이 아니었어요. 스웨덴에서도 한겨울 폭설을 자주 경험하지만 이런 규모의 폭설은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거든요. 특히 도시가 이런 상황에 얼마나 잘 대비할 수 있는지는 항상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국 같은 대도시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스웨덴에서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 공항 폐쇄는 기본이고 교통망 전체가 마비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한국은 과연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조금 기대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기상학자로서 기록적인 폭설이라는 상황을 직접 목격할 기회는 정말 드문 일이니까요.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그 기대감 속에는 약간의 불안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과연 얼마나 빠르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1월 27일 아침,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오후가 되자 진눈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커다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쉼없이 떨어져 내리더니 순식간에 거리가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호텔방 창문을 통해 내려다본 서울의 풍경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아름다움도 잠시 이 폭설이 가져올 혼란을 떠올리니 마음이 무거워지더군요. 기상청에서는 하루 새 서울 지역에 53.6cm의 눈이 쌓일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서울이 기록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양이었죠. 뉴스에서는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몇 시간씩 걸렸다는 인터뷰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며 아, 이건 정말 심각하다. 서울도 분명 마비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밤은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밤새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도시 전체가 조용히 멈춰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더군요. 거리에는 이미 제설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제설 차량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삽을 들고 나와서 도로와 인도를 치우고 있었어요. 상인들은 가게 앞을 쓸어내고 있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원봉사자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더군요. 이런 모습은 스웨덴에서도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아,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한국에서의 겨울 첫날 저녁에 뉴스를 보며 느꼈던 감정은 설렘과 불안이 묘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기상학자로서 기록적인 폭설이라는 단어는 항상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가져올 혼란과 위기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죠. 뉴스 속 한국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무려 50cm 이상. 이런 일이 현실로 벌어진다면 한국의 도시 기능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저로선 쉽게 낙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스웨덴에서의 경험들이 떠올랐습니다. 스웨덴은 눈에 익숙한 나라입니다. 수도 스톡홀름에서도 30cm 이상의 폭설이 내리는 경우가 드물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폭설이 쏟아지는 날이면 도시의 흐름은 한순간에 느려집니다. 제설 작업은 즉각적으로 시작되지만 모든 도로와 철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하루, 길게는 이틀 이상 걸리곤 했습니다. 2021년 2월에 있었던 대폭설 때 수도권의 기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고 수백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발이 묶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50cm의 눈이 내린다니 스웨덴에서도 보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제 머릿속에서 작은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스웨덴의 도시에 비해 훨씬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루에도 수백만 명이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고 수천 대의 차량이 동시에 도로를 이용한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리는 폭설을 과연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들은 명확했습니다. 교통마비, 항공편 결항, 상하수도 동결, 그리고 에너지 공급 문제까지. 대도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은 작은 변수가 겹치기만 해도 통제 불가능한 혼란을 초래하곤 했습니다. 뉴스를 보며 스웨덴에 있는 동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에 기록적인 폭설이 예보됐다고? 준비가 되어 있을까? 라는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준비가 되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폭설은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도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항상 예측보다 더 큰 혼란을 일으키곤 합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제게 알려준 교훈이 바로 그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꼼꼼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밖으로 나가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슈퍼마켓에서 필요한 음식을 미리 사서 냉장고를 채우고 폭설이 지나갈 때까지 호텔방에서 안전하게 머물겠다고 결심했죠. 이런 상황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또 학술대회가 열릴 제주도로의 항공편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장 폭설이 시작된다면 공항도 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요. 폭설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서울의 밤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고 사람들은 보통의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이 평온이 깨질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방심한 순간에 가장 큰 변화를 몰고 오니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곧이어 서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졌습니다. 중국처럼 혼란에 빠질지 아니면 스웨덴에서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질서 있게 복구 과정을 밟을지 혹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위기를 이겨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나름의 예측과 우려 그리고 약간의 기대감을 안고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때까지도 저는 서울이 이 폭설에 잘 대처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50cm의 눈이라니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도시가 마비되는 건 피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긴장과 호기심 속에서 저는 눈앞에 다가올 폭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폭설이 제가 가진 모든 예상을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은 그때까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날 밤 서울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창밖을 보며 한참 동안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눈송이들이 하나둘씩 떨어지더니 점점 더 굵어지고 하늘 전체가 하얀 커튼으로 뒤덮이는 것 같았죠.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지만 저는 피곤함을 느끼기보다는 묘한 흥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기상학자로서 이런 상황은 실로 특별한 기회였거든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들었던 117년 만의 폭설이라는 예보가 이렇게 현실로 다가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로와 인도에는 눈이 쌓이기 시작했고 차들은 점점 속도를 줄였습니다.
고층 빌딩의 밝은 조명 아래 도시가 눈으로 덮여가는 모습은 말 그대로 장관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눈이 쌓이면 도시는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머릿속으로 혼자 계산을 했습니다. 단순히 눈의 양이 문제가 아니었죠. 예측된 적설량이 약 50cm라면 특히 밀도가 높고 압축된 도시구조를 가진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도로교통, 철도망, 공공서비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걱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듯 새벽 뉴스는 계속해서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수십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가 운행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자동차가 고립돼 꼼짝 못한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도로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특히 강남과 강북을 잇는 한강 다리들이 꽉 막혀 사람들이 몇 시간째 차 안에 갇혀 있다는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저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스웨덴에서도 대규모 폭설이 내릴 때면 어김없이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도시가 정지하는 건 어쩌면 불가피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다음날 아침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도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 7시 저는 호텔 창문을 통해 아직 눈이 쌓여있는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도로와 인도에는 여전히 약 30cm 이상의 눈이 남아있었지만 사람들이 이미 제설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공공제설 차량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저런 장비는 당연히 필요하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제 눈길을 끈 것은 일반 시민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삽과 빗자루를 들고 거리로 나와 눈을 치우고 있었던 겁니다. 가게 주인들은 가게 앞 도로를 그리고 이웃들은 서로의 집 앞을 함께 치우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모두 시에서 고용한 직원들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웨덴에서도 지방 정부가 제설 인력을 고용해 도로와 주요 시설을 치우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더 자세히 보니 그들은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추위에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장갑을 낀 채로 서로 대화를 나누며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눈을 치우는 부모들도 보였습니다. 그 광경은 정말 신기하면서도 묘하게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길거리에서 눈을 치우던 한 상점 주인이 제 눈에 유독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다른 가게 앞까지 일부러 나가 눈을 치우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자 같이 사는 이웃인데요. 당연하죠 라고 웃으며 답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폭설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일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한 지하철역 근처에서 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폭설로 인해 많은 차량이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얼마나 치밀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그제야 실감했어요. 승강장에서 시민들은 줄을 서서 질서 있게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폭설 후 열차 운행이 취소되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는 정말 달랐어요. 사람들은 불평하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본 다른 사례들도 놀라웠습니다. SNS에서는 폭설 속에서도 음식을 배달하던 라이더들이 폭설로 인해 사고가 우려되니 운행을 자제하겠다는 메시지를 공유하며 자신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를 돕거나 차량을 밀어주는 사진과 영상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개별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화와 태도가 반영된 결과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처음 예상했던 서울 마비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 혼란은 있었지만 도시 전체가 무언가 거대한 힘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저력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폭설은 저에게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든 계기였고 제가 가진 기후학자로서의 편견을 깨는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연대와 협동을 통해 진정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라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눈으로 덮인 도시는 여전히 하얗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어느 난방 장치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한국은 어떤 기후 위기 속에서도 잘 버텨낼 수 있을지도 몰라.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다음날 서울에서 폭설이 지나간 아침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믿기 힘든 마음으로 거리로 나갔습니다.
밤새 53.6cm의 눈이 내렸던 기록적인 폭설이었죠. 제 기상학자 경력에서도 이런 규모의 폭설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스웨덴에서도 한 번 내리면 몇 주는 영향을 끼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도시는 이미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건 상식 밖의 일이었어요. 사실 저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오래 지내던 한국인 친구를 만나 얘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기상학자 동료로 우리가 처음 만난 것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학술대회에서였죠. 그와 강남 근처 카페에서 만났을 때 그는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한 놀랐죠? 이게 한국이랍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솔직히 어젯밤까지만 해도 서울이 적어도 며칠은 마비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정리가 되다니 믿기 힘드네요.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선 폭설이 큰 위기일 수 있지만 동시에 모두가 힘을 합칠 기회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협동심이요.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는 저를 데리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도로에는 여전히 눈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지만 시민들이 한창 제설 작업을 돕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가장 먼저 보였던 건 고등학생들 몇 명이 빗자루와 삽을 들고 학교 근처를 치우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학생들에게 추운데 고생한다며 따뜻한 음료수를 건네는 광경도 보였습니다. 저건 그냥 학교에서 시킨 일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친구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런 장면을 좀처럼 보지 못했거든요. 물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 앞을 치우긴 합니다. 하지만 공공의 공간, 예컨대 학교 근처나 버스 정류장까지 나서서 돕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죠. 거리에서 또 하나의 장면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한 택배 트럭이 좁은 도로 한가운데서 완전히 눈에 갇혀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차체는 얼어붙은 눈에 파묻혀 있었고 운전석 안에 앉아있던 기사님은 어찌할 바를 몰라 고개를 저으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도로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중년 남성이 삽을 들고 트럭 뒤로 다가가더니 고지역 근처에 있던 젊은 학생들, 지나가던 여성들, 그리고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어르신까지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합류하더군요. 그들은 서로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트럭 바퀴 주변에 눈을 치우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삽으로 눈을 퍼내는 사람, 트럭을 밀기 위해 힘을 보태는 사람, 그리고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해주는 사람까지 모두가 마치 처음부터 한 팀처럼 행동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트럭은 드디어 눈 속에서 빠져나와 다시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사님은 창문을 내리고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흩어진 뒤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제설차가 그 자리를 지나가더니 아까까지 눈이 잔뜩 쌓여있던 도로를 말끔히 정리해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그 길을 지나며 봤을 때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한 도로가 드러나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보며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건 단순히 택배 트럭 하나가 눈 속에서 빠져나온 일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사람들이 보여준 자연스러운 협동과 배려를 목격한 거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서로 아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팀이 되어 문제를 해결했고 한 사람의 어려움이 모두의 문제라는 듯 행동했습니다.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제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게 한국에서는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죠. 이런 상황에서라면 학생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모든 것이 이해되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협동심은 단순히 개인의 선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라는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온 문화, 그리고 위기 속에서 발휘되는 놀라운 연대의 힘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친구는 저에게 한국 SNS에서 화제가 된 몇 가지 사연을 보여줬습니다. 한 사진에서는 폭설로 멈춰있던 택시를 시민들이 힘을 합쳐 밀어주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다른 영상에서는 눈이 쌓여 고립된 버스를 밀어내는 자원봉사자들이 등장했어요. 또 하나는 폭설 속에서 배달 음식을 기다리던 소비자들이 오늘은 배달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배달 기사들을 배려하던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협동심과 배려는 단순히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따뜻함과 연대감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친구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그날,
한 중년 남성이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달려와 그를 부축하고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그 남성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분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를 챙겨주셨죠. 정말 고마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위기 상황일수록 서로를 더 챙기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단순히 도시가 빠르게 복구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기술이나 시스템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행동,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나서는 태도. 그게 도시의 회복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서울의 폭설 속에서 저는 단순히 도시를 연구하는 기상학자가 아니라 인간의 따뜻함을 직접 경험한 관찰자가 된 기분이었죠. 사회적 유대감. 그 단어가 그날 밤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의 폭설 사태가 지나가고 다음날 저는 여전히 그날의 풍경들을 떠올리며 혼자 놀라움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이 공공기관이나 기술력 덕분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폭설 상황을 지켜보고 거리에서 직접 느낀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되새길수록 그 이면에 있는 중요한 무언가가 제 눈앞에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협동심과 배려였습니다. 세계기상학회를 위해 제주도로 떠나는 날 서울 거리를 걸으며 저는 그동안 목격했던 한국 사회의 강점을 다시 곱씹어보게 되었죠. 스웨덴에서도 기후학자로서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도시를 보아왔지만 서울처럼 기술과 사람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곳은 드물었습니다. 그 시작은 분명히 기술력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다음 날 서울 도로 위를 가득 메웠던 제설 차량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서울시는 이미 새벽 3시부터 주요 도로에 제설 차량 800여 대를 투입해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이 같은 신속한 대처는 시스템이 잘 준비돼 있어야 가능하겠죠. 특히 도로에 뿌려진 염화칼슘과 소금의 양이 하루 동안 약 8,000톤에 달했다는 통계를 나중에 접하고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대응은 사실 스웨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한국이 특별했던 이유는 이 기술력에 사람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더해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거리 곳곳에서 저는 시민들이 제설 작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삽과 빗자루를 들고 자발적으로 눈을 치우는 상인들과 학생들, 그리고 서로 도우며 차를 밀어주는 이웃들. 그 장면들은 마치 제가 어떤 커다란 다큐멘터리 한 장면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은 강남의 한 작은 골목길에서 봤던 일입니다. 도로가 좁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제설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골목은 이미 깨끗하게 치워져 있더군요. 주변 상점 주인들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 함께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는 눈을 쓸어 담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미끄러울까 봐요. 어르신들이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이런 경험은 스웨덴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어요. 스웨덴 사람들도 친절하고 따뜻하지만 개인의 영역을 중시하다 보니 공동체를 위해 나서는 모습은 흔치 않거든요. 도시에서 폭설이 내릴 경우 시민들은 각자 자기 집 앞을 치우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게 법으로도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이 단순한 개인의 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SNS에서는 폭설 당일 자발적으로 눈을 치우는 시민들의 사진과 영상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었어요. 어떤 게시글에서는 우리 가게 앞은 우리가 지킵시다 라는 문구가 붙은 사진이 화제가 되었는데 이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계기가 되었죠. 또한 저는 폭설이 미친 영향을 넘어 그 안에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빛난 사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통해 들은 한 이야기에서는 한 트럭 운전사가 밤새 도로에 갇혀 있다가 아침이 되어 지나가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은 그를 차에서 내리게 해 근처 카페로 데려가 따뜻한 음료를 마시게 하고 직접 트럭 주위에 눈을 치워 탈출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 운전사는 이런 배려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추워서 힘들었는데 덕분에 살았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따뜻한 에피소드들이 한국이라는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후학자로서 과거에는 주로 데이터와
시스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경험은 저에게 공동체 정신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었어요. 시스템과 기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음을 몸소 느낀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들의 협력 속에서 제가 강하게 느꼈던 것은 우리라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날의 한국은 단순히 눈 덮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대한 공동체였고 저는 그 안에서 깊은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사실상 기후 변화와 같은 거대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이런 연결과 협력의 힘일지도 모릅니다. 제주도로 떠나기 위해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아직도 이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제가 기대했던 것을 넘어 단순히 기후 변화에 강한 도시라는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제설 장비나 대처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기술력 그 이상을 넘어서는 따뜻한 인성. 아마도 이번 겨울에 서울에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지 이제 겨우 이틀이 지났지만 서울은 이미 완전히 제 모습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도로는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창 너머로 보이는 거리 풍경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참 대단하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스웨덴에서라면요? 이런 폭설이 내린 뒤에는 최소 일주일, 길게는 2주까지도 그 여파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도로는 제설 차량이 바로 치운다고 해도 주택가 골목이나 공공시설은 제때 정리되지 못하고 방치되기 일쑤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기록적인 53.6cm의 적설량이 하루 만에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공 시스템과 기술적 대응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의식과 협력 덕분에 이런 일이 가능했겠지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공항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완벽히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스웨덴에서는 폭설이 내리면 공항의 활주로가 정리되지 않아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일이 흔합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는 이미 모든 활주로가 제설 작업을 마친 상태였고 연착 소식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내 방송에서 나오는 모든 항공편이 정상적으로 운항 중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출국장으로 향하기 전 공항 내부 카페에 앉아 저는 노트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이야기를 더 이상 간직하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그 기자는 몇 달 전 저와 인터뷰를 했던 사람으로 기후변화와 도시 적응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분명히 그가 흥미로워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한 에리크손입니다. 몇 달 전 우리가 스톡홀름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도시와 기후변화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었죠. 이번에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일이 그 주제와 딱 들어맞는 사례라 생각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이메일 서두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며칠 동안 한국에서 보았던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갔습니다. 우선 기록적인 폭설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했죠. 11월 26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서울에는 53.6cm의 눈이 쏟아졌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지난 117년간 기록된 가장 많은 적설량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도 이 정도 폭설은 매우 드문 일이죠. 처음에는 한국도 도시 전체가 멈춰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저는 이어 서울이 폭설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들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기술적 대응과 시민들의 협력이 어떻게 결합되었는지 설명하며 거리에서 만났던 상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감동했던 점은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협동심이었습니다. 상점 주인들은 자신의 가게 앞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의 도로까지 치웠고 학생들은 학교 근처를 자발적으로 정리하더군요. 이런 모습은 단순히 도로를 정리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SNS에서 보았던 일화들도 적었습니다. 특히 배달기사들이 스스로 폭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행을 중단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를 이해하고 응원한 시민들의 반응은 그 기자가 흥미로워할 만한 사례라 생각했어요. 저는 서울의 복구 과정을 보며 도시가 기후변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술력은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요. 기술을 넘어선 사회적 유대감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제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이 이렇게까지 깊은 인상을 남길 줄은 몰랐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저는 이런 문구로 이메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술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제가 본 서울은 기술력과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움직일 때 어떤 일이 가능한지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후 변화의 영향을 잘 극복한 도시가 아닙니다. 서로를 믿고 협력하는 시민들이 만들어낸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이번 경험은 제가 앞으로 연구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도 새로운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기자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이 조금이나마 스웨덴에도 전달되길 바랐습니다. 이후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한국의 도시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연대와 따뜻함. 아마 이 경험은 오래도록 제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한국의 겨울은 단순히 눈이 내리고 추운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만들어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것이었죠. 진짜 강한 도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서 시작된다.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번 경험은 단순히 흥미로운 일화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본 것은 단순한 폭설 복구의 과정이 아니라 위기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협동의 진정한 힘이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이 경험이 전 세계 자연재해 대응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공동체 의식과 행동력은 단순히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배우고 참고해야 할 귀중한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힘들어하는 현실에 이번 한국의 사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떠오른 생각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감동 충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